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정말 싸다. 2. 판매용 K9 없음. 3.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 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격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트마 FJ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 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오는 9.1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캔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군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캄드코리어 에어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 결,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세드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안에 40에서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에 완벽한 방패가 되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에서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에서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대의 요격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 정포 요격 체계 랜드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유격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지의 고위 지휘관이 사익스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램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어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 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램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원제된 램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기의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램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HS1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램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3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계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VM을 유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 미사일인 SM-3가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크크식 배치 II 3척의 수직 발사 체계는 SM-37가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가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를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합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캠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 친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 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쿼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회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있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